안녕하세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네요. 제 인생을 두 번 구원해 주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고 시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지만 기꺼이 제 친엄마가 되어주셨던 저희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평생 잊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나마 채널에 사연으로 남겨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원에서 원장님께 듣기로는 100일도 되지 않아서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아예 몰라요. 갓난 아기일 때 버려져서 그런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요. 고아원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아원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지는 건 맞으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었죠. 고아들은 입양이라는 나름의 로망을 꿈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입니다.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게 재밌었어요. 누군가에게 입양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아주 만약에 입양이 된다면 저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저를 후원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보통 후원자들은 와서 인사도 하고 주말엔 같이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정체를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저는 저의 후원자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제 모든 부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옷이나 신발도 보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제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도 후원해 주셨죠. 10살 때부터 고아원을 나가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왜 저를 후원했는지 알 순 없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으니 저에겐 정말 유니콘 같은 존재였죠.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의 마지막은 제가 고아원을 퇴소하던 19살 때였습니다. 보통 고아원 나올 때 돈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게 정말 적은 돈이라서 진짜 막막하거든요. 집이며 일자리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도 퇴소하기 전에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고아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바로 확인해보니 그 안에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뭐예요? 널 후원하셨던 키다리 아저씨께서 너한테 전해주래. 송이야, 잘 살아야 한다.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봉투 안에는 돈 말고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항상 쓰시던 예쁜 노란색의 편지지였어요. 더한 것을 해주고 싶고 해줄 수도 있지만 나는 송이의 힘을 믿어. 송이는 분명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를 응원할게.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이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꼭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키다리 아저씨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 선행을 하시겠죠. 저는 키다리 아저씨께서 주신 돈을 보증금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나오고 바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송이였는데 얼굴도 모르는 날 낳아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말고 제가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실명은 조심스러우니 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고아원에서 소개해준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이 미술을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까지 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일러스트 학원을 다녔습니다. 오전에는 학원에 가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고 오후부터는 고깃집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는
또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했죠. 제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들은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시고 가끔 밥도 사주시면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제 재능을 인정해 주셨고 공모전이 올라오면 저에게 추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수십 개의 공모전에 나가면서 다양한 수상 이력과 경험을 쌓게 되죠. 한두 번 상을 받게 되니까 작업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의류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식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이 잘 맞는 몇 군데 브랜드와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전문 디자이너가 되었죠. 그렇게 프리랜서로 몇 년을 활동을 하다가 어떤 가구 브랜드에서 자기네들과 정식으로 꾸준히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꽤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했고 평소에 그 브랜드의 광고나 디자인을 선호했던 저는 당연히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제가 한 기업의 디자이너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된 거죠. 저는 그 회사의 광고에 대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벌도 스펙도 뛰어나지 않은 제가 차지하기에는 과분한 자리였어요. 다른 동료들의 안주거리가 되기에 딱 좋았죠. 한 번은 물을 마시려고 탕비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안에서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현희 씨가 올린 기획안 봤어? 응? 광고 기획안? 완전 구리지 않아? 아, 진짜 촌스럽더라. 내 말이 색감 고르는 센스하고는 현희 씨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좀 그렇잖아. 뭐랄까, 좀 올드해. 맞아. 패션 센스도 없는 사람이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한대? 이래서 대학 안 나온 애들은 안 된다니까. 입사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제 귀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까? 아니면 자리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안에서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좋던데요, 현희 씨 기획안. 저희 디자인팀 총괄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도련님이기도 했죠. 팀장님의 아버지가 바로 회사 대표님이셨거든요. 팀장님의 목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아마 탕비실 안쪽 창고에서 나오셨나 봐요. 팀장님은 두 사람을 지나쳐서 탕비실을 나오더니 제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마 제가 밖에 서 있는 게 창고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탕비실에서 제 뒷담화를 하던 두 여직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 기획안이 꽤 괜찮았나 봅니다. 제가 낸 기획안으로 광고가 진행되었고 제 실력은 인정받게 되었죠. 기획안을 적극 추진한 건 바로 팀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멋진 남자는 2년 뒤 제 남편이 됩니다. 시작은 뻔하디 뻔한 그런 전개였어요. 저를 감싸주고 믿어주는 모습이 멋있어서 제가 먼저 좋아했고 어쩌다 둘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복사기 빼고 다 안다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대표님 아들이라는 위치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좋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처음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 가정 환경을 남편이 미리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부모님들께서 저를 바로 데려오라며 집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 걱정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혼자 자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사람을 잘 믿지 않는 버릇이 있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다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만남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주책맞게도 밥을 먹다가 울어버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현희 씨 고생 많았어요.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현희 씨의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려 애쓰셨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에도 제 혼주석이 공석이었는데 대신에 남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시어머니께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셨죠. 자신이 제 부모라고.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TV에 흔히 나오는 고부 갈등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질투하기도 했었죠. 여보, 요즘 너무 엄마만 챙기는 거 아니야? 엄마 기운 없으시대. 기운 펄펄 나시게 곰국이라도 끓여서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지극정성인 효녀 두셔서 엄마는 좋겠다. 어느 순간부턴가 자연스럽게 호칭도 어머니에서 엄마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딸이 생긴 기분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냐면 제가 아이 출산 후 조리원에 가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조리해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기한테도 좋고 저도 편하다면서 조리원 가는 걸 권유했는데 제가 고집부려서 집에서 조리를 했거든요. 사실 저도 조리원에 갈까 상담도 받아봤는데 맘카페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해주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 그런지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친정엄마랑 다름없는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린 거죠. 정확하게는 때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출산하는 날까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하나 걱정하셨지만 공부하신 공책까지 들고 오시며 열심히 저와 아기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산후조리 중에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첫 아이라 잘 모르기도 했고 젖이 많이 도는 체질이라서 전몸살이 심하게 왔었어요. 열도 많이 나고 어지럽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나왔었는데 저도 남편도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고무장갑까지 끼고 제 가슴을 열심히 마사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땀까지 뻘뻘 흘리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마사지 해주시니 얼마나 개운하던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몸살에 좋다는 양배추를 어머니께서 맨날 삶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어머니는 거의 저희 집에 사시다시피 오셨어요. 집에 놀러올 친구도 없던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게 너무 반가웠죠. 오죽하면 아이가 저보다 어머니께 먼저 엄마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불러본 적 없는 그 말을 제 아이에게서 듣던 그 순간이 너무 경이로워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왜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올까요? 어머니께서 평소 자주 깜빡하시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가스불을 올려놓은 걸 깜빡하셔서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죠.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심각하다고 느낀 건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못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오신다고 연락하신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시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30분도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너무 늦는다 싶어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니까 바로 받긴 하셨는데 말투가 이상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일은 무슨 가야지. 가야 하는데 내가 어딜 가고 있었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작정 택시를 타고 어머니에게 전화로 주변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라고 했죠. 진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마 우리 어머니가 아닐 거야, 아니겠지. 나쁜 상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겨우 찾아낸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서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여쭤봤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시아버지께서 바로 의사인 지인분께 연락을 하셨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잘 가시지 않는 어머니신데 그날은 불평 한마디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긴장된 모습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분이시라던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저와 남편, 시아버지까지 모두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조차 못했던 알츠하이머 병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50대 후반이신 어머니는 이미 중기 증상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동안 끝까지 눈물을 참으셨던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생각할 것도 그럴 여유도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전포고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래? 아니면 내가 아기랑 어머니 집으로 가든지. 여보, 당신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 아니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엄마 남의 손에 절대 못 맡겨. 내가 할 수 있어. 여보, 우리 애가 이제 돌이야. 그것도 생각해야지. 새학기 시작되면 어린이집 가잖아. 그럼 어린이집 간 사이에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집안일하고 어머니 케어 충분히 가능해. 아니야, 여보.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야. 더 생각하고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랑 일주일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엔 제 고집이 이겼습니다.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고 아버님께서도 자주 저희 집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쓰였는지 몇 시간만 집안일을 해주실 아주머니를 알아봐 주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거절의 정도가 너무 매몰차서 당시엔 좀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제 고집에 넘어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계속 거절하시다가 참고 참던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저랑 지내는 게 불편하세요? 싫으신 거예요?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너랑 지내는 게 싫겠어? 당연히 좋지. 그럼 왜 저희 집에 오기 싫다고 하시는 건데요?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병수발을 들라고 하니? 현이 너한테는 겨우 생긴 부모잖아. 30년 만에 겨우 만들어진 가족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꼴을 보여?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걸 부탁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어머니, 제가 그러고 싶어요. 엄마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실까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화투도 치고 카드게임도 하고 같이 퍼즐도 맞췄습니다. 뇌에 좋다는 식재료들도 구해서 정성스럽게 음식도 차려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증상이 심해지는 걸 볼 때마다 제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잊게 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일하시는 아주머니 보고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을 반복하니까 아주머니도 능숙하게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사소한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오시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손에 로션을 발라서 미끄러워서 그런지 잘 안 눌리네. 문자 온 것 좀 확인해 줄래? 어머니는 제가 문자 확인하는 것을 옆에 바싹 붙어서 유심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핸드폰 조작하시는 법을 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사용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사라지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는 리모컨 작동하는 방법도 잊으셨죠. 어머니는 맨날 요즘 리모컨은 왜 이렇게 버튼이 많고 버튼에 글씨를 안 적어 놓으냐며 툴툴거리셨고 저는 리모컨에 네임 스티커를 붙여서 어머니가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병의 증상은 성격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고상하신 저희 어머니였는데 짜증을 곧잘 내기도 하시고 자주 삐치기도 하셨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끔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마치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제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정말 아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마트에 갈 겸 산책을 하려고 어머니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20분 뒤 어머니가 준비를 마쳤다며 나오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꽃무늬 스커트를 입고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는데 두꺼운 털코트를 입으시고는 목걸이를 한 5개 정도 치렁치렁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저보고 예쁘냐고 물으시며 배시시 웃는데 정말 공주놀이를 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점점 아이처럼 지능이 낮아지다 보니 저희 아기와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이가 막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잠깐 빨래를 널으려 자리를 떴는데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의 간식을 마구 입으로 넣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온 것을 보고 놀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아이는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를 잡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달래면서 물어보니 간식을 안 주길래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후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중엔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제가 아이와 어머니와 잘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1년 반쯤이 지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유난히 말을 안 들어서 등원 준비가 너무 힘들었고 날씨가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오는 아이의 어린이집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화장실에서 도통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그때 정신이 좀 돌아오신 상태여서 빨리 아이 버스만 태우고 오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볼일 다 보시면 거실에서 TV 보고 계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 틀어놨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알겠다니까 그러네. 얼른 가. 저는 정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아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늦게 오는 건지, 왜 또 버스는 늦게 오는 건지, 겨우 아이를 보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잽싸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거실에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방에도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신발장을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화장실로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데 아무 대답 없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욕실 한가운데 쓰러져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멋대로 손이 움직이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어머니를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아 바닥에 피를 닦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서 넋이 나가 앉아있는 저에게 남편이 뛰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도 오시는 중이래. 엄마는 괜찮으시대?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린이집 버스 때문에 엄마를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우리 엄마 다친 거 다 나 때문이야. 진정해, 여보. 당신 탓 아니야. 엄마 안에 계셔? 가보자. 어머니는 욕실에서 넘어지시면서 거친 타일에 머리를 쓸리셨다고 합니다. 두피가 좀 벗겨져서 피가 난 거지 뇌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머리의 충격이 알츠하이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병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는지 드디어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엄마라고 하더군요. 엄마, 놔두고 가면 어떡해. 나 화장실에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나 무서웠어. 저는 그냥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딱히 치료할 것이 없는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크셨는지 그날 이후 저에게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불안해서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어머니 옆에서 자고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밖에 나갈 때에도 꼭 같이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흔히들 말하는 벽에 똥칠한다는 걸 직접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대소변 가리는 것도 어려워하셔서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매일 씻겨드리고 밥까지 먹여드렸었죠. 저는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봤어요. 저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던 아버님과 남편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할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셨는지 더 저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신 지 딱 2년이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부시럭 소리가 들려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방 이곳저곳을 뒤적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해 보이셨습니다. 표정도 행동도 말투도 모두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엄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편지지. 편지지가 없네? 네? 뭐 찾으세요? 편지 써야 하는데 편지지가 없어. 편지요? 무슨 편지요? 송이한테 편지 써야 하는데 우리 송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송이는 개명 전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한 적 없는 제 본명을 어떻게 아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화장대 서랍을 몇 번 더 뒤적거리시더니 다시 잠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제 본명을 어떻게 아신 건지 여쭙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잠드신 표정이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우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너무 울어서 탈수로 쓰러지고 살이 4kg나 빠졌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남편의 부축을 받아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꼬박 20시간을 잠만 잤습니다. 어머니와 긴 여행을 떠나는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어머니랑 여행 한 번을 안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되네요. 정신을 차리고 방에서 나와보니 남편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머니를 너무 빨리 보내드리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지만 장례식 내내 저를 돌보느라 울 여유도 없었던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정리를 하고 있길래 저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방에 가득 채워져 있던 어머니의 짐을 빼내고 침대를 정리하려 남편과 침대 서랍을 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에는 한눈에 보아도 수억은 되어 보이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지런하게 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당신이 자꾸 기억을 잃는 것을 자각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모조리 찾아다 놓으신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남편과 하며 돈다발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쪽 구석 투명한 지퍼백에 종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 전부 다 편지더라고요. 몇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편지지들이 다 알록달록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봉투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송이, 받는 사람 키다리 아저씨라고 적혀 있더군요. 수백 장의 편지예요. 모두 과거에 제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제가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에게 9년 동안 후원을 해주던 사람, 제가 고아원을 나올 때 저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신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눈물 사이로 편지들을 매만지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참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2번이나요. 모든 게 기적 같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제가 송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건지, 저를 알아보셨던 건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이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어머니도 고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시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에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고아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신 것처럼 한 아이에게 꾸준히 큰 금액을 기부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아버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제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기부하신 이유요.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깔끔한 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어두운 그 모습이 제 어릴 적 사진과 똑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로 제게 기부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보관하신 제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저의 엄마였습니다. 고아원에서부터 저를 키우신 것도 결혼 후 저와 함께 하신 것도 모두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한 분에게서 두 명 몫의 사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가 되기 전 제 인생을 바꾸시고 시어머니가 되어서 또 한 번 저를 바꿔준 진짜 저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송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였지만 지금은 분에 넘친 사랑을 받고 자란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제가 다니던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처음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았는데 이보다 더 행복하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려고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여기서 베푸셨던 만큼 많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먼지 같았을 제 인생을 그 고운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보듬어주신 것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 받은 만큼 저 역시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